사회복지 행정론 2020년 18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에 조직 내의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는 것이 순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조직 내의 비공식 조직, 선후배 관계, 등산 동아리, 이런 비공식적인 관계가 물론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조직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순기능이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공식 조직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고 또는 3번에 정형화된 구조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 이것은 다 공식 아니고 비공식 아니고 공식 조직의 순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에 파벌이나 정신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이건 비공식의 역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적인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파벌이나 정신인사. 그러니까 직장 내에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좀 오래된 역사가 있는 학교들일수록 선후배 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특정 학교 출신이 아니면 승진 못한 상황, 파벌이나 정신인사 이런 상황까지 나타나면 역기능에 해당이 되겠죠. 비공식 조직의 역기능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5번의 의사결정이 하층부에 위임돼서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 이것은 공식 비공식을 떠나서 위임적인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는 것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27번.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 전형적인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 서비스 활동으로 민간 조직을 제외한 공공조직이 수행한다인데 그럴 리는 없죠. 정답은 틀린 내용으로 2번이고요. 민간 조직을 제외하다니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정부에서 위탁받은 경우일 수 있겠지만 이걸 운영하고 있는 조직들은 다 민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고 대부분이 민간에서 설립하고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설립을 했더라도 실제 운영은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 복지법인에 위탁을 한다면 그것은 민간 조직인 겁니다. 민간 조직을 제외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복지관들은 다 대부분이 민간 조직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관리자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 기능, 그리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 4번의 사회복지 과업 수행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 운영하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5번의 사회복지 제도의 정책을 서비스 급여 또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 체계, 전형적인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27번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한 이 내용 봤고요. 28번에 사회복지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관료제, 일반적인 회사, 사회복지 조직이 다 관료제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관료제 역기능,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 있어서 문서주의, 무사한일주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조직 운영 규정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사회복지 조직이 운영되는 목적은 뭐냐면 클라이언트를 잘 도울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클라이언트가 그야말로 생계의 곤란으로 자살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절차나 규정 따지지 말고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절차에 안 맞으니까 지원 못 해준다. 이 내용이 조직 운영 규정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규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클라이언트를 돕는 건 그 다음 문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기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조직 변화가 어렵고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
관료제가 전문적인 부서를 나누어서 아동복지팀, 노인복지팀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아동복지팀은 아동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노인은 알게 뭐야. 노인복지팀은 노인 잘하고 있지만 아동은 우리는 몰라. 이것이 부서 이기주의의 의미의 상황으로서 관료제 역기능에 해당이 되겠고요. 서비스가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역시 관료제는 아무래도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질 높아질 수 없는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역기능이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1, 2, 3, 4번 역기능에 해당이 되겠고요. 5번에 조직의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규정집이 1000페이지입니다.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창조성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저하되죠. 그냥 했던 대로 새로운 클라이언트 상황,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문화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다문화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필요할 텐데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했던 대로 규칙이 없는데 다문화가 뭐가 중요해? 우리는 그냥 규정대로 했던 대로 하면 되지. 무사한 일주의 또는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10년 전에 했던 대로, 20년 전에 했던 대로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새로운 사회 변화 반영하지 않고 창조성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저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9번의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인데요.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업무 환경을 강조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저 생존은 사회복지 조직의 생존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하겠고 조직의 외부 환경의 역학관계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이것에 대한 이론은 정치경제 이론이겠고요. 정치경제 이론은 정치적 자원 그리고 경제적 자원, 이 두 가지가 사회복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외부의 정치적 자원, 외부의 경제적 자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경제 이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경제적 자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보조금 받아야, 후원금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것의 의미이고요. 여기서 정치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합법성과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법의 규정에 준수해야 되는 내용, 그것을 정치적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에서 기본적으로 업무 환경을 강조하고 있고요. 외부의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이 사회복지 조직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아이디어니까요. 조직의 외부 환경의 역학관계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기관장하고 지자체, 읍면동 또는 구청장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멱살 잡고 한번 싸웠습니다. 외부의 환경하고 내부의 환경 사이에 둘이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복지관의 서비스에 악영향이 미치겠죠. 좋은 영향이 미칠 리가 없습니다. 조직의 외부의 환경 역학관계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서비스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정치경제 이론입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 문화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인데,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요.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규범과 가치로서 역할을 하는 것, 조직 문화와 연결되겠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사회복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조직 구성원의 행태와 인식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조직 효과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 인식, 태도와 인식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보면
복지관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수직적이에요. 그러면 모든 건 다 보고하고 일선의 사회복지사에게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보고하고 관장까지 보고된 다음에 승인 나면 다시 부장, 팀장 거쳐서 결제 났다는 사인이 와야 그래야 뭔가 실행할 수 있겠죠. 그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 인식. 지금 응급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결제받고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먼저 실행하고 사후보고를 할지.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결제받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먼저 실행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뭐 다쳤다거나 지금 보고할 여유가 없죠. 근데 이제 정부 조직에서 보고를 하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다쳤는데 보고가 더 중요해. 이런 상황이 종종 있을 수 있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면 일단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수직적이라면 무조건 보고하고 실행은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 인식,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조직 문화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모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내용이어서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1번의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조직들 간의 통합과 연결 중시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하겠고 이것도 역시 당연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 운영 과정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 바람직하고요. 네 번째, 조직 내부 부서 간의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관리 기술이 필요한다인데 아마도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4번인데 위계적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왠지 이거 틀린 말일 것 같아서 옳지 않은 거니까 4번 했을 텐데 사회복지 조직은 원래 위계적이고 관료적입니다. 지금 여기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부분이 틀린 게 아니고 단서 조항에 부서 간에가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이 관료적이고 위계적이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기관장, 부장, 팀장, 사회복지사 관료적이고 위계적인데요. 그런데 부서 간에 아동복지팀과 노인복지팀과 장애복지팀 간에는 여기는 위계적이지 않아요. 노인복지팀이 상위고 아동복지팀이 하위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부서 간에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5번에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의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관시킬 책임이 있는 것. 이 문장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가 복지관 내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조하고 연결책을 만들 거냐. 이것이 관리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 역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카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끔 나오지만 외국 민간 원조 기관 협의회 명칭이 길어서 그냥 카바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년대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전쟁 고학은 넘쳐나고 기아에 허덕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빈곤을 경험하고 밥 먹는 게 힘들었던 그런 시기의 상황에 외국 원조 기관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미국 안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있었을 텐데 구호 기관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했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각각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우리가 모여서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해보자. 그 상황이 이 카바의 출발점입니다. 카바는 구호 활동과 관련된 조직관리 기술을 도입했고요. 사회복지 기관들은 수용보호에 바탕을 둔 행정관리 기술을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서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구호, 수용보호. 이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요즘에 쓰는 명칭, 이제 오래전 명칭입니다만 고아원 양로원에서 굶어 죽지 않고 새끼 밥 먹고 겨울에 난방돼서 얼어 죽지 않으면
그게 최상의 복지였던 시절 1950년대입니다. 그래서 수용보호, 구호가 중심이 되는 그 당시 현실이었던 셈이고요. 카바는 서비스 중복 누락,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 체계의 구축에 초점을 두었는데 기본적으로 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 원조 기관들이 미국의 원조 단체들, 캐나다의 원조 단체들, 뭐 영국의 원조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 하면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것. 협의회라는 게 이런 의미의 목적을 갖고 있기 마련이죠. 자, 여기서 1, 2, 3, 4번이 다 맞는 내용이고요. 5번에 카바는 지역사회 조직화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데 이게 지금 이것과 비교되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50년대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으면 복지였던 시절이에요. 아직 이런 단계는 한참 이후에 뭐 거의 80년대, 90년대 이후에나 도입되기 시작을 했지 이때는 이런 건 아직 뭐 시도되기 전 상황입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 5번입니다. 자, 하센필드가 주장하는 조직환경 대응 전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이것도 벌써 두세 번 나와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조직환경 대응 전략에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전략, 경쟁 전략, 협동 전략, 방해 전략까지 있었고요. 5번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에요. 전문화 전략은 여기에 4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권위주의 전략, 경쟁 전략, 협동 전략, 방해 전략 이 4가지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관리 격자이론은 조직원의 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인데요. 자, 리더십 이론과 관련됐을 때 큰 카테고리의 흐름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특성 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 이론이었고, 그 다음에 상황 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 여러 가지 이론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이 4가지 큰 카테고리를 이해하고 계셔.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해당이 될 텐데요. 자, 관리 격자 이론은 행동 이론에 포함됩니다.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는 건 여기 와서예요. 행동 이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할 거냐, 업무 중심적으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 격자 이론은 블레이크와 머튼도 함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관리 격자 이론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상황적 이론은. 자, 특성 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 이거 비판하기 위해서 행동이 등장한 거고요. 현대적 이론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섬김의 리더십은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 지배를 지양. 지양은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지향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요. 지향은 반대로 이걸 거부하고 이제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 지배를 거부하고 섬김의 리더십,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종처럼 여기 서번트잖아요. 이게 종이란 영어의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직원들한테 고압적으로 지시하고 이러지 말고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 지배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부하처럼, 직원들에게 종처럼 말을 잘 듣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향과 지향만 구분하시면 문제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변혁적 리더십과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거래적 리더십은 결국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복지사가 일을 열심히 하게 할 거냐의 리더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데, 거래, 휴가 많이 주면, 월급 많이 주면, 뭐 또는 승진시켜주면 이런 걸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자. 이것이 거래된다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황 이론은 과업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가정해서 여기입니다. 상황 이론. 그때그때 다르더라.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을 딱 한 가지가 아닌 적절하게 바꾸어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황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의 그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설명한 동기론은 무엇인가인데요. A는 자신보다 승진이 빠른 입사 동기인 사회복사 B와 비교로 보충해야 할 업무 역량을 분석했고요. A는 B가 가진 프로그램 기획력과 사례 관리 역량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직무 향상과 승진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인 건데요. 정답은 4번의 형평성 이론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형평성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지금 B하고 비교해 봤더니 B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뭐가 인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과 비교해 보고 나도 B만큼의 능력을 갖춰야겠다. 비교해 봤더니 반대 상황은 뭐냐 하면 능력이 없는데 지금 여기 B는 B와의 비교로 보충해야 될 업무 역량을 분석했고 지금 B가 역량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승진이 더 빨리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역량이 없는데 승진을 먼저 했어요. 형평성 이론. 이건 뭔가 형평하지 않다는 얘기죠. 능력이 없는데 승진을 했어요. 그럼 사기가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이건 지금 동기부여가 되는 긍정적인 상황의 비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형평성 이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